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교재 3권이에요. 3권에 있는 이제 각각의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의 운용 전략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파트 1,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 3과목에서 볼 주식 파트, 채권 파트, 파생 상품 파트는요. 네, 이 주식이랑 저희가 다른 과목들에서 학습하시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파생상품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이론들이기보다는요. 이것들에 대한 가격을 갖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얘가 이제 중점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을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어떤 식의 운영을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학습하셨던 내용들 중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죠. 각각의 자산들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운용 파트에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중 또는 자산군에서 어떤 자산군을 포함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섞어낼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 이론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는 요 이론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비중이나 자산군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상관 관계라는 부분들이에요. 주식 간의 상관관계 또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파생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조금 더 하위 부분들로 나눠서 보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냈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요. 포트폴리오도 무조건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만 볼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적극적인, 즉 사고팔고를 통해서 종목 교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인덱스를 구성해서 어떤 자산에 대한 비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초부터 어떤 벤치마크나 인덱스를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관찰해가면서 시장에 따라서 잘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걸 보는 부분들이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봐야 될 하위 개념들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적극적인 거를 보통 액티브 전략이라고 하고요. 소극적인 건 패시브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액티브랑 패시브 요 전략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론들이 중요하냐? 여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운영 파트 기본적인 OT 설명 쭉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만 잡고 계시면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파생 상품을 하든 크게 까다롭지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비중이나 자산군을 구분하는 상관관계 파트는 그러면 이때 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 특히 어디에서 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때 어떤 자산을 어떻게 편입시킬래? 요게 이제 상관관계를 보고 종목을 바꿀 때 이런 걸 보라 이거죠. 왜? 상관관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뭐가 극대화돼? 분산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이론들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제 제가 실은 이제 상과목 전체 다 설명드린 거예요. 상과목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을 갖고 흘러간다. 주식과 채권에서는 비슷하게 가요. 주식도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군 구성. 그다음에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거냐, 소극적 전략을 취할 거냐. 이때 과연 어떤 게 좋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갖고 어떤 전략을 따를 때
적극적인 전략을 따르냐, 소극적인 전략을 따르냐. 즉 해지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수익률에 대한 이익을 목표로 갈 거냐. 파생상품을 선택할 때 이 파생상품만 이제 옵션이라든가 선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틀려지지만요. 파생상품 결론은 적극적인 전략, 소극적인 전략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낼 건지, 옵션과 선물을 구성해서 해칭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투기적 거래, 일방 트레이딩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략을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은 파생상품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교재를 보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셔서 2페이지가 되겠네요. 챕터 1의 교재 2페이지. 운영 과정과 주식 투자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자산 운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말씀드린 요런 과정들, 1년의 이런 의사결정을 포함한 이런 전체 과정들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운영 과정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산 운용은 계획, 실행, 평가의 3단계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사결정 체계이다. 플랜 두 C라고 하는, 그렇죠? 처음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되겠죠. 마지막에 평가하거나 점검하는 이 3단계로서 자산 운용은 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그림 1-1이 보이실 거예요. 그림 1-1 그림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 서로 관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투자자의 투자 목표, 제약 조건, 선호도,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책과 전략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경제, 사회, 정치, 산업, 기업의 상황과 자본시장의 예측치라는 게 나와요. 얘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좌측 상단은요. 누구를 분석하는 거냐면 투자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랬죠. 그럼 적극적인 전략을 짤지 소극적인 전략을 짤지 이때 요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죠. 요 단계에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 투자자의 목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고수익에 고위험을 추구하겠어. 그러면 적극적인 전략으로. 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장을 그냥 따라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소극적인 전략, 패시브 운용 전략을 따른다. 이게 이제 투자자의 목표를 보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우측은 보시면 경제사회 정치 부분요.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해요. 그럼 이제 투자 환경 분석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이런 목표를 잡고 적극적인 전략이든 소극적인 전략이든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극적인 전략, 패시브 전략은요. 주식과 거의 흡사한 인덱스를 구성해 놓고 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내가 투자 목표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하다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나의 수익률이 더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보는 게 소극적인 전략, 패시브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적극적인 전략은 종목을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을 왜 바뀌어요? 뭐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투자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가 요 단계에 포함이 되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1년의 자산 운용 과정이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지 투자자의 목표나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마지막에 결론 짓는 이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보시면 걔네들이 다 합쳐져서 한가운데로 들어와요. 가운데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과 재조정,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최적화.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죠. 포트폴리오 최적화, 자산 배분, 적극적인 전략을 짤 때는 비중이나 자산군에서 상관관계 보고 들어간다. 그때도 투자 환경 분석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표 안에 그림 1-1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실제로 이 주식 투자 운용이나 채권 투자 운용 파트는요. 운용 파트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요.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내실 때는요. 요 큰 프레임 틀 안에서 요걸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론들 깔아드렸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냐.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 이거예요. 그럼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뭐 이 정도 내용 이해하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부분 크게 문제 없다고요. 그리고 패시브 전략, 액티브 전략 짤 때 얘네는 뭐랑 상관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성과 상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우리는 패시브 전략을 따를 거고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면 액티브 전략을 따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아주 직접적인 단어 몇 가지 키워드 잡아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전반적인 그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계산할래 하는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1번에 투자 상황의 파악과 전략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1-1의 왼편은 투자자의 특성, 그렇죠? 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나오고 두 줄 내려와서 투자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시키고요. 한 줄 내려와서 투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 분석해서 투자 지침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 고객의 위험 선호도는 얼마, 과거 경험은 어떻고 현재 자산은 어떻고 목표는 이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따르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투자 지침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넘어가서 4페이지. 두 번째가 이제 장기 전망이에요. 장기 전망을 보시면 또 맨 첫 번째 줄에 그림 1-1의 오른편은 자본시장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시장을 의미하겠다 이거예요.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도요. 시장을 분석해서 어떤 종목을 넣을지 최초의 편입 종목을 구해낼 때도 투자 환경 분석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보다도 더욱더 연관이 깊은 곳이 요 적극적 액티브 전략을 취할 때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들이다. 여기서 이제 시장을 예측한다는 말이요. 뭐냐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니까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파트는 제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들어가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변수들의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겠다. 여기 다 적어놨죠. 상관관계를 파악하겠다. 그 다음에 3번 투자 집행 및 모니터링. 그림 1-1의 중간 단계인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조정 부분에서는 이미 파악된 투자 정책과 장기적인 자본시장 예측치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한 줄 내려와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운용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의 사업평가 및 피드백. 맨 끝에 줄로 내려오세요. 4페이지 맨 끝에 중간에 성과평가란 단순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이 아니라 투자 과정 전체를 진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금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의 변경을 유도하는 피드백 정보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투자자 목표 보고 투자 환경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면 한번 투자 환경 봤더니 변화돼서 종목 변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 예측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시장이 또 변해요. 그러면 또 2단계를 거치고 또 2단계를 거치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계속 도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5번에 이상적인 기금 운용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기금 운용이라는 거는 뭐 연기금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 펀드들, 대형 기금들이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상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산부채 종합관리란 기금의 운용 목표가 투자자금의 사용 용도에 의해 유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투자기간, 최소 요구 수익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유동성 자금의 필요 수준을 결정하는 기법이 되겠다. 자산 배분 전략은 자산부채 종합관리에서 도출된 투자 목표와 제약 조건을 전제로 장단기 자산 구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하단에 그림 1-2에 보시면요. 이상적인 기금 운용 과정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먼저 자산부채 종합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면서 내부 운용도 하기도 하고 외부에 위탁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 이런 내용들은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의 우측에 있는 설명들이 또 얘예요. 실은 또 얘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수업 시작하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기본적인 OT는 아니지만 OT처럼 이 3과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렸거든요. 반드시 학습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들에서 다 나오고요. 심지어 이 파트는 잘 들어두면 저 이제 분산투자나 국제 대안투자들, 국제분산투자 이 부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2절 자산운용 조직을 보겠습니다. 1번 자산운용의 계층적 성격. 첫 번째 줄 자산운용 조직은 기업 리서치, 전략의 수립, 매매팀,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사후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 조직은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산 운용 조직을 세분화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뭐 실예로 내가 실제로 영업 일선에서 프런트에서 물건을 판매를 해요. 상품을 판매하겠죠. 상품 판매해 놓고 그 상품이 판매됐다라는 어떤 서류의 작성이나 이런 것도 내가 하면 고객한테는 판매했습니다 해놓고 누락시켜버리면 중간에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성과평가도 내가 한다면 운영에서 마이너스 성과가 나왔는데 운영 보고서를 조작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각각의 파트별로 세분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자산 운용 조직에서 계층적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단락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자산 운용은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된 집단 운용 체제를 지향하되 각 참여자들의 권한과 책임이 잘 구분된 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분화시켜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이번에 전략 전술 수립과 증권 선택 기능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산 운용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권 선택 활동과 자산 구성 활동을 구분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분업화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똑같은 이야기. 각각의 분야들은 각각 세분화시켜야 된다. 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모럴 해저드나 이런 리스크 관리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주식 투자의 중요성. 이제 이 앞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였어요? 자산 운용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로 그러면 너는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관은 7페이지 하단을 읽어보시고요. 저는 8페이지로 넘어와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여기는 요 문구들은 별표 좀 쳐서 볼게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 눈여겨보지 않으면요 혼란을 초래시키는 문구들이에요. 8페이지의 첫 번째 줄, 전통적인 자산 중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동시에 위험도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단락 내려와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종목 선택을 통해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액티브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얘가 적극적인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주식 뭐가 메인이다? 적극적인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특히 대형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운용에서 패시브 운용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 말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자면요. 여전히 주식 투자에서는 적극적 전략, 그렇죠? 액티브 전략이 가장 주다. 하지만 요즘에 패시브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 좀 해두세요. 계속 국내 대형 기관 투자자나 일반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는 여전히 액티브 펀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와 함께 성과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관점에서 패시브 펀드가 꾸준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왜 제가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주식 투자를 운용하는 데는요. 액티브 전략이 가장 적극적인 전략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액티브, 적극적인 전략과 패시브, 소극적인 전략의 성과를 비교했더니 누구의 성과가 더 좋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적극적인 전략이나 소극적인 전략이나 투자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면서 이제 적극적인 전략은 환경을 분석해서 액티브니까 종목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비용이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차감시키면 누구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소극적인 전략, 패시브 운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머릿속에서 혼동을 초래해요. 성과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패시브가 좋을 수도 있다. 어떤 전략의 주를 이루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액티브 전략이 주를 이룬다. 이거 이제 명확히 구분해서 보시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의 역할 보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 번째 줄. 과거 자료로 보면 국내 주식의 변동성은 국내 채권의 변동성의 10배 정도로 나타난다. 이때 변동성,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변동성은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면 위험이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변동성. 이제 이 부분들도 그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제가 왜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 파트에서는 그냥 변동성은 위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말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보면요. 주식의 변동성이 국내 채권의 변동성이 10배니까
주식이 여기 이제 채권보다 10배 위험하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채권보다 10배 위험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식이 10배 위험하니까 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률로 변환돼서 나오는 게 보통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위험이 10배 크니까 수익률도 채권보다 주식이 10배 정도 높아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되겠죠.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읽어볼게요.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변동성에 대한 국내 주식 영향의 정도는 국내 채권 영향에 비해 10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줄 내려와서 수익률 관점에서 국내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국내 채권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렀던 기간도 많았다. 그러니까는 이 조금 보시면요. 이 주식과 채권을 보는데 주식의 위험이 예를 들어서 그냥 1이라고 본다면 10이라고 본다면 채권의 위험은 1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위험이 훨씬 더 크고 채권의 위험이 낮으니까 이 자체가 뭘로 변화될 수 있다? 수익률이라는 부분들로 변화되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보다 약 10배 정도는 큰 게 정상적인데 시장에 나와 있던 자료들이나 과거의 자료들을 봤더니 어떻더라?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더라. 어느 정도는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와요. 주식이 분명히 훨씬 더 위험한데 왜 채권하고 수익률이 비슷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이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수익률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라고요? 이 주식이 10배 위험하고 채권이 1배 덜 위험했으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서 주식에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거예요. 위험한 만큼 수익률을 내줘야 되는데 위험한 것만큼 수익률을 못 내줬다 이거죠. 그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차피 채권하고 수익률이 똑같을 건데 위험만 더 높게 부담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론으로 보면.